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받은 대기과학자 조천호라고 합니다. 장성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 기후위기에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담대한 전환 이거는 우리가 유엔에서 이 지구 위기,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러한 보고서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을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는 오늘날의 이 지구 위기, 기후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가 이제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상상을 해내고 또 그러한 거를 만드는 바로 그러한 담대한 전환만이 오늘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담대한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한히 시간이 그렇게 기회가 있다라고 지금 보지를 않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나온 IPCC 6차 보고서의 그 이제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제 기회가 남지 않고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그러한 기회의 창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닫히고 있다라고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위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의 이 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날의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기후 조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나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기는 한데요. 자, 이 그림은 지난 이제 10만 년 동안 북반구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등장한 거는 약 20만 년 전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농업을 시작한 신석기라고 하는 거는 고작 10,000년 전의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다 바꿔내는 이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긴 시간을 그 구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바로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과학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10만 년 전이에요. 지난 1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인데 10,000년 전을 보니까 기온이 낮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빙기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 때는 기온이 낮았을 뿐만이 아니라 기온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보다 저 빙기 때 우리가 저 때에는 약 한 10배 정도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발생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온이 낮으니까 바다에서 이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안 합니다. 그래서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굉장히 날씨가 건조했고 극단적인 날씨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이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수렵 동물도 쫓아다니면서 때려잡아 먹고 채집 이미 달려있는 거 따먹는 수렵과 채집으로다가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기후 조건은 농업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2만 년 전부터는 이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기온이 쭉 올라갔어요. 10,000년 전부터는 보니까 기온이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기온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죠. 저렇게 이제 기후가 안정이 되니까 저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간은 씨앗을 심는 바로 농업이 저때 이제 출현을 하는 것이죠. 농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강 하구에는 물도 많고 강 상류로부터 퇴적층이 내려와 갖고 비료 성분도 많으니까 농업 생산량이 많고 강 하구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 문명이 출현을 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지난 1만 년 동안 이 안정적이었던 이 기후 조건,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1만 년 동안 안정적인 저러한 기후 조건은 있어 보지를 않았어요. 저거는 굉장히 유일했고 특별했던 이러한 기후 조건입니다. 아직까지 과학자들은 왜 1만 년 동안 저렇게 기후가 안정적이었는가 아직 잘 알지도 못해요. 어찌됐든 간에 저렇게
특별했던 이 기후 조건에서 바로 농업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80억이 살고 있어요. 80억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농업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데 바로 우리 스스로가 저렇게 안정적인 이 기후 조건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여기에 오늘날의 위기의 본질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위기 속으로 들어갔나? 옛날에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어요. 이 지구는 무지무지 컸고요. 자,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 세상 안에서 뭐 인간들끼리 뭐 지지고 뽑고 뭐 뭔 일을 한다 해도 어찌됐든 이 커다란 지구가 인간의 세상을 좀 보듬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지구보다도 인간이 만든 세상이 더 커져 버리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는 물질로 돼 있죠.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건 유한한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유한한 이 지구에서 무한한 인간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내달려 가다가 진짜로 이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간의 세상이 이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부터는 지구가 주인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지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 이거를 바로 오늘날 지구 위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기후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현상, 이제 기후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태웠더니 거기서 온실가스가 나와갖고 기온을 높였어요. 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850년에서 지금 최근까지 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1.1도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과학에서는 그러면 이 1.1도는 무엇 때문에 상승이 되었는가? 그거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실제로다가 인간이 배출한 화석연료를 태워서 나온 이 온실가스 때문에 원래는 1.5도가 올라갔었어야만 했는데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미세먼지도 나오잖아요. 미세먼지는 햇빛을 차단시켜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먼지, 이 에어로졸이 0.4도를 떨고 버립니다. 원래는 1.5도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0.4도를 떨궈서 현재 1.1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에서도 변동을 해요. 그러니까 태양의 강도도 변하고 화산이 폭발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의 변동성인데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쇄가 돼 갖고 이 효과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의 변동, 요즘 보면 엘니뇨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동태평양의 이제 해수면의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그건 자연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엘니뇨는 평년보다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라니나가 일어나면 그 동태평양 그 바다의 온도가 이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엘니뇨가 굉장히 강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한 0.2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1.1도가 올랐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연의 변동성이 여기 0.2도를 더 더해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큰 양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뭐 지금 엘니뇨 때문에 큰일이 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엘니뇨만 있냐? 라니나 때는 오히려 온도를 떨구죠. 지난 3년 동안은 라니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연의 변동성은 이 기온을 갖다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니나, 엘니뇨가 이제 왔다 갔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더하고 나서 보면 상쇄가 돼서 그래서 자연적으로다가는 오늘날의 이 1.1도는 절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오직 이 인간만이 바로 이 1.1도를 갖다가 올렸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1도가 이제 올랐다라고 했는데 1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온도가 아니잖아요. 그 이제 뭐 평년 우리가 뭐 하루에도 10도 이상 이제 기온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계절적으로다가도 여름에 기온이 높을 때 겨울에 온도가 낮을 때 보면 한 50도 차이가 나니까 1도는 위험하지 않은데 자, 이 1도는 그냥 온도가 아니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1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이 1도라고 하는 건데 자, 이 1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고 하면 앞서서
제가 이제 그 빙기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간빙기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일으킨 게 아니죠. 자연 스스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신생대 지난 6,500만 년 동안 과학자들이 기온이 상승했었을 때 가장 빠른 속도,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1000년에 1도가 상승하는 게,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하는 게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100년 만에 지금 1도를 상승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보다도 우리는 10배나 빠르게 오늘날 이 지구를 가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1도라고 하는 게 지구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게 1도가 상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1800년대 후반부터 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건데, 파란색은 좀 평년보다 낮은 거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기온이 이제 올라가는 걸 의미를 합니다. 1940년대, 50년대에 가면서 점점 붉은 빛깔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만큼 이제 지구가 이제 가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이 정도 지금 기온이 이제 상승을 했죠. 자, 지구 평균 기온이 이게 1도가 똑같이 이렇게 1도가 변한 게 아니라 육지하고 바다 간의 변하는 속도가 다르고, 저 북극하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저 적도 간의 이런 변화의 속도가 다 다르죠. 그 전에 이 기후가 딱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가 저렇게 변화의 속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것도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저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바로 균형을 맞추고 있던 기후가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평균 기온은 고작 1도밖에 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매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뭐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날씨가 일어났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원래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날씨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런 기사는 한 번 봐야지 정상이죠. 한 번 보거나 말거나. 그런데 우리가 이미 거의 매년 그런 기사를 읽고 있잖아요. 그만큼 고작 지구 평균 기온은 1.1도밖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 극단적인 날씨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다가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뭐 가뭄이 들고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뭄이 들고, 또 얼마 전 엊그저께 온 이런 폭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지구가 이제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이제 다 달라지면서 이제 균형이 확 이렇게 이제 무너지고 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중위도의 제트기류라고 한 10km 이상에서 10km 정도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사행을 한다라고 하죠. 뱀처럼 이렇게 뱀이 이렇게 톡구불통하듯이 가듯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쭉 하고 갈 때보다 굉장히 느리게 이게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아래에는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죠. 자, 이게 느리게 지나가니까 예전보다 이 저기압이 있으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게 되면 그냥 옛날에는 금방 이게 지나갔는데, 이게 며칠 동안 계속 내린단 말이죠. 그다음에 고기압, 옛날에는 고기압도 이렇게 금방 지나갔는데, 한번 이게 폭염이 일어나면 계속 그 폭염의 날짜가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똑같은 날씨가 계속된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폭염과 이러한 그다음에 이 폭염, 그다음에 이러한 폭우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겠죠. 기온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구름을 많이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은 비를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난 100년 동안 약 강수량이 1200mm에서 1년 강수량이 1200mm에서 지금 한 100mm가 더 내려서 지금 1300mm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강수량이 많아진 이유는 바로 이제 바다에 증발이 많아져서 수증기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가 다 올라갔죠. 이게 계속 올라만 가면 우주로 다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위에서 이제 성층권이 막아서 옆으로 해갖고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돼요. 내려오는 지역은 고기압이 걸려서 굉장히 날씨가 맑죠. 자, 많은 이러한 공기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비는 훨씬 더 많이 내리고 더욱더 많은 공기가 내려오죠. 공기가 내려오는 지역은 훨씬 더 폭염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현재를 나타내고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데 옛날에는 이 가랑비가 이렇게 좀 많이 내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가랑비는 별로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줄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 호우 이쪽은 보니까 지금 이게 점점 이 호우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릴 때는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리고 감을 때는 훨씬 더 감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날씨가 이렇게 극단으로 호우가 내릴 때는 훨씬 더 많은 호우가 내리고 이제 이게 폭염이 일어날 때 훨씬 더 폭염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봄철의 가뭄은 더욱더 강해지고 여름철의 호우는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거에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변화에 대한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는 이번에 새로 나온 IPCC 6차 보고서의 이제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IPCC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IPCC는 유엔에서 각 나라의 기후 과학자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요 새로운 연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연구 논문집에 나와 있던 것 중에서 그 모인 과학자들이 야, 이 논문 너무 중요해. 이렇게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문을 골라내는 작업들을 해요. 골라낸 그 논문에 있는 그 글을 갖고서 이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정부로 다 보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승인을 또 다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이런 어떤 집단 지성이 가장 합리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각 정부의 승인을 다 받았으니까 가장 합의가 된 보고서가 바로 IPCC 보고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은 지난 1950년에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의 지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전은 과거에서 현재까지고요. 자, 미래를 보니까 미래 기후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저렇게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왜 저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냐? 지금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은 이미 자연에서 이 변화되는 속도보다 지금 10배나 빠르게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자, 그러니까 미래 기후는 이제 자연이 결정을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 기후가 결정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런지 지금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인간이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만들게 돼요.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의 시나리오를 갖다가 SSP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SSP5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보다도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훨씬 더 우선순위로 두고 경제 성장에 매진을 하는 이런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화석 연료를 태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5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SSP3 시나리오는 지금 이제 오늘날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각 나라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지금 경쟁이 굉장히 이제 심한 바로 이러한 사회들. 자, 각자 도생으로 이렇게 분열적인 이러한 세상. 그 세상은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P2 시나리오를 우리가 중간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건 뭐하고 가장 비슷하냐면 앞서서 유엔의 이제 2015년에 유엔에서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죠.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기로 했어요. 여기 이 파리 기후 협약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다 가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 가입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갖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당연히 그런 약속을 다 했고요. 자, 지금 각 나라들이 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라고 다 약속을 해놨는데 그거를 갖다 100% 다 지켰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100%다 지킨다 해도요.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거의 3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줄이겠다라고 그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겠다라고 한 거보다도 우리는 국제적으로 더욱더 많은 거를 줄이라고 하는 이런 압박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과제가 아닙니다. 이건 유엔에서 전 세계가 합의를 해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강제화를 시키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의미를 해요. 이게 유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를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은 바로 이 시장, 주류 시장에서 바로 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리배 100% 재생에너지로 물건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 그런 물건 받지 않는다. 벌써 한 달 전에 독일의 이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를 보고서 그거 화석연료 태워서 물건 만들었으니까 우리 그런 물건 안 받겠다. 벌써 이러한 것들이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애플사라든가 이런 것들, 이러한 곳들도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아리백을 갖다 실시를 하겠다. 이게 단순하게 뭐 삼성 반도체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 하청의 하청 끝까지 다 추적을 해갖고 화석연료로 쓴 게 있으면은 아예 그런 물건을 받지 않겠다. 바로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제도 지금 그 유럽 연합과 지금 이미 이제 그 협의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유럽 연합에서 지금 관세를 지금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관세를 맞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지금 유럽 연합과 지금 협의에 들어갔고 미국도 곧 우리 보고 지금 탄소 국경 조정제도 이거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지금 몰려 있어요. 자, 이렇게 세계 주류 시장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를 하는 바로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이 영토 안에서 뭐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자원 이거를 갖다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세계 주류 시장에 참여를 해야지만이 바로 이 식량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고 바로 오늘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나라인데, 바로 세계 주류 시장에 참여 전제 조건이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를 하는 세상.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기후위기 대응을 갖다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는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게 기후위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SSP1 시나리오를 갖다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와요. SSP 1.9는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는 것이고 2.6은 2도 이내로 막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거를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1.1도로 지금 상승시켜 놨다. 지금 절반을 먹고 들어와 버렸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지금 이러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구 평균 기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합니다.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정도 높다 그러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합니다.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가 올랐는데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간헐적으로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기후위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1도가 더 올라서,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 이후 이제 2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 버렸다. 이때부터는 바로 파국적인 위험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체온이 정상보다 한 2도 이상 높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일 못합니다. 뭐 머리가 빠개지게 아프고 뭐 온몸이 후들후들거려서 그때부터 약 먹고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상보다 한 3도가 더 높다.
온도가 체온이 그러면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 하잖아요. 지구 평균 기온이 한 3도까지 올라갔다. 바로 이렇게 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이 문명의 붕괴를 걱정을 해야 되는 바로 이러한 수준까지 이르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2도라고 하는 거 아까 2015년에 파리기 협약에서 저 2도를 이제 막기로 그렇게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저건 뭘 기준으로 했냐? 저 2년 전인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나와요. 그때 전 세계 기후 과학자들이 바로 이제 2도 이상이 상승을 하게 되면 바로 파국적 위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합의를 했고, 그 2년 후에 정책 결정자들, 외교관들이 모여서 바로 이제 이 파리 기후 협약을 맺어서 각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이러한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나올 때 그때 일부 과학자들이 야, 이거는 2도뿐만이 아니라 1.5도를 넘어도 이거는 위험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러한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 갖고 있었던 이 연구 결과에 이런 증거만을 갖고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과학자들 사이에. 자, 그러면 이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1.5도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2013년도에 5년 동안 연구 결과를 좀 모았다가 다시 한번 우리 회의를 하자.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IPCC 특별총회를 다시 엽니다. 새로 모아진 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회의에서 바로 1.5도를 넘으면 바로 이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저 회의에서 합의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저 회의에서 저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 회의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2018년도 인천 송도에 있었던 이 IPCC 이 총회에 바로 이제 이 합의 결과에 대해 갖고 바로 이때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게 되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듣고 보잖아요. 그거는 바로 2018년 저 인천 송도에 있었던 IPCC 특별총회 합의 결과에 대해서 바로 우리 정부가 따라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5가지 이제 미래 시나리오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5가지 시나리오 중에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많을까? 지금 우리가 뭐 한 4도 이상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재생에너지 전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은 지금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1.5도나 2도를 막는 이 지속 가능한 미래도 우리가 현재보다 더욱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도 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중간 시나리오 SSP2 시나리오를 따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 1.5도는 언제쯤이면 넘냐? 2030년대에 돌파를 하게 됩니다. 2도는 언제쯤이면 넘냐? 2050년대에는 돌파를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의 먼 후손들이 이게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바로 우리들이 이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있잖아요. 온갖 위험에 빠졌던 게 또 인간의 역사잖아요. 온갖 뭐 감염병, 그다음에 무슨 뭐 자연 재난, 뭐 전쟁, 뭐 이런 거를 통해 갖고 많이 죽어 나갈 때는 있잖아요. 막 수천만 명도 죽어 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도 물론 그거를 당했던 사람은 이제 비극이긴 하지만 이 기후 위기도 뭐 그렇게 뭐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극복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기후 위기는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위험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했던 그 위험은 아무리 그게 크다라고 해도 다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인류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 덮쳤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생존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바로
본격화가 되게 되면 회복 불가능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지금 높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런가? 바로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1만 년 동안 농업이 가능했다 안정적 기후 조건, 이거를 우리가 지지시대의 이름으로다가 홀로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돼서 이 안정적이었던 바로 이 홀로세의 이 기후 조건에서 조금씩 지금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내달려 왔던 대로 그냥 내달려 가게 되면 찜통의 지구라고 하는 저 계곡 속에 퐁당 빠져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인간의 역사는 위험에 빠졌던 게 인간의 역사니까 뭐 저렇게 위험에 한번 빠졌다, 저게 큰 문제가 아니라 여기 한번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그런데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비단길 그 고운 것만 타박타박 그런 것만 밟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것도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그렇게 고통에 빠지고 위험에 빠졌다 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바로 기후 위기는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런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 시베리아 이 북쪽을 가게 되면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영구 동토층은 식물이 수십만 년 동안 꽝꽝 얼려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자, 오늘날 지구가 이제 가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기 뭐 알라스카, 시베리아 이런데 여름철에 막 30도를 넘는다, 뭐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 당연히 이제 이 영구 동토층이 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점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다가 진짜 이 지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녹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나오게 됩니다. 메탄이 나왔으니까 기온이 올라갔을 거고, 기온이 올라갔으니까 동토지대가 녹을 거고, 녹았으니까 메탄이 나오고 기온이 상승되고, 우리가 이거를 자기 증폭성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제가 마이크를 이 스피커 앞에 갖다 대면 그 어떤 소리를 집어넣지 않아도 마이크가 갖고 있는 약간의 미세한 고유한 잡음이 있는데 그게 점차 증폭을 하다가 빽 하는 우리 귀를 찢는 듯한 그러한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를 자기 증폭성이다라고 부르는 거 있어요. 자, 지금 이러한 자기 증폭적으로 지구 스스로 지구가 가열이 될 수 있는 게 동토지대 하나만 있냐? 아니에요. 지금 기후과학자들이 찾아놓은 것만 해도 지금 1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자기 스스로 지구를 가열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쥐레처럼 여기저기에 지금 쭉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지금 지구상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죠. 그 원인은 각기 좀 다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구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증폭적으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명을 갖다 5번이나 멸종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구하면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이 지구는 바로 생명을 갖다 대멸종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이 기후 위기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이 대멸종의 능력이 깨어나오도록 우리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 버렸고 나면 우리 스스로는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들어가서 무슨 뭐 식량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휴대폰을 갖다가 소나기에 갖고 있고 아무리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먹을 거 부족하면 이 세상은 그냥 아수라장, 지옥이 돼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위험 속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그러면 이런 아수라장이 왜 됐나? 봤더니 우리가 화석연료 태우다 이 모양이 됐다는 걸 깨닫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화석연료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안에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영구 동토층은 이 갖고 있는 이 탄소의 양은 지금 공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의 2배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토층이 지가 알아서 막 녹기 시작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화석연료에 태우니 안 태우니 아무 상관이 없이 지구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류는 여기는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우리 눈앞에 보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그 임계, 그 한계선이 바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2도라고 하는 것이고, 저거 막겠다고 유엔에서 맨날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2050년 1.5도를 막으려면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은 거의 이제 그 화석 연료를 거의 태우지를 않는 바로 이제 그러한 세상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탄소 중립 2050년 목표 그것만 있냐? 중간 목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2030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2050년이면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30년이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2030년이면 지금 뭐 연구 개발해 갖고서 뭐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제 능력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요 1.5도를 막으려면 지금 2020년도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가 이제 줄여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50년 목표인데 2030년까지 우리가 얼마나 줄여야 되냐?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를 43%나 지금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30년 앞으로 8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거 연구 개발해 갖고 저거 언제 저렇게 우리가 저 문제를 갖다 해결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IPCC 이 6차 보고서에서는 도무지 우리가 달성도 못할 이러한 목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찍 거놨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IPCC 6차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과연 우리 인류는 얼마나 줄일 수가 있는가? 바로 이것도 지금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각 현재 우리의 기술적인 이러한 능력을 갖고 지금 각 부분별로다가 얼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는지 다 지금 계산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칼라로 표시가 된 건 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건 투자한 것보다 이익이 클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붉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1톤당 약 100달러 미만의 기술력만 갖고서 이거를 갖다가 다 더해 갖고 봤더니 2030년까지 절반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지금 IPCC 보고서는 그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는 지금 기술이 없고 돈이 없어서 탄소 중립에 도달 못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산업의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득권적인 이러한 측면들, 이러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거지, 돈 없고 기술이 없어서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 농업, 이 임업에서 줄일 수 있는 양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IPCC 6차 보고서에서 이 투자를 갖다가 얼만큼 해야 되는가?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겠죠. 현재보다도 이제 우리가 2030년까지 2배 내지 7배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수송, 전기차로 바꾸는데 지금보다 7배를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데 2배 내지 5배 현재보다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농업, 임업, 이 토지 쪽에서 10배 내지 지금 30배 정도를 갖다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럼 농업, 임업 이쪽에서는 뭐냐?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이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걸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 인간이 배출하는 이 탄소의 약 5분의 1을 바로 이 농업,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기 임업, 산림에서 줄일 수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농업에서 실제로 다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비료를 뿌렸잖아요. 질소 비료를 뿌리면 얘는 공기하고 만나게 되면 이 질소 비료를
질소 비료를 이 농작물이 100% 흡수를 못하죠. 절반도 흡수를 못합니다. 그냥 절반 정도는 그냥 토지 위에 그냥 토양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공기하고 만나면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에서 사용은 굉장히 요즘 기계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화석연료 배출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농업에서 이런 산림에서 실제로 배출되는 양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 임업에서는 바로 또 이 흡수를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광합성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배출량을 줄이고 한편에서는 이 흡수량을 늘려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바로 여기에 지금보다 10배 내지 30배 이런 투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좀 잘려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림, 복원에서 전체 이 자연기반 해법에서 20%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보호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40%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관리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경운을 한다든가 그래서 막 땅을 갈아엎잖아요. 실제로다가 이 토양이 탄소를 잡는 능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갈아버리게 되고 나면 오히려 토양에 있는 탄소가 공기 중으로 다 나와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런 농법 자체를 바꾸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가 저장을 해야 되는 이 능력보다도 이 토양 자체가 탄소를 잡는 능력을 월등히 더 만들어야 된다. 바로 거기에서 거의 한 80%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흡수 능력을 갖다가 키울 수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농업과 이 산림의 이 중요성을 이번 IPCC 6차 보고서가 대단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우리가 2030년까지 이제 우리가 절반을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IPCC 6차 보고서에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또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2010년 이후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85%가 떨어졌고 풍력은 거의 절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을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평균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냐? 오늘날 이 에너지, 전력과 관련돼서 모든 기술의 혁신은 다 재생에너지 이쪽에 지금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지금 2010년 이후에 이 설치량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와 관련된 이 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모든 기술의 혁신, 그 다음에 이런 대량 생산이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빨리 떨어졌고, 이거는 앞으로 더욱더 지금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IPCC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이러한 변화는 지금 워밍업 단계다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자, 이 자료인데요. 2050년까지 지금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런 이제 전력에 있어서 이 전환이 얼마만큼 늘어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는 거는 뭘 의미를 하냐? 우리가 2도 이내로 기후 위기를 막는 경우를 의미를 해요. 그랬을 경우에 기후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지금 2050년이 되면 태양광은 약 1500%가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풍력은 1000%가 지금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실선으로 돼 있는 건 뭐냐면 이건 기후위기를 대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4도까지 그냥 올라가는 경우예요. 그렇다 해도 태양광과 풍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앞서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이미 태양광과 풍력이 그 어떤 화석 연료로다 전력을 생산하는 것보다 단가 자체가 더 내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단가가 내려갔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미래 새로운 이러한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화석 연료로 기반한 산업은 아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이런 이제 산업의 발전을 보게 되면 뭘 태웠냐에 따라서 이 산업의 발전 단계가 변하죠. 나무를 태웠냐, 석탄을 태웠냐, 석유를 태웠냐, 가스를 태웠냐. 자, 그런데 이제 미래는 바로 화석 연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생 에너지에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과도 상관없이 이렇게 지금 재생 에너지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번 IPCC 6차 보고서에서 자료로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 이러한 정책 결정자들은 여기에 대해 갖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 세계 그런 정책 결정자들의 모임 중에서 대표적인 모임이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매년 매년 1월 달 스위스 이제 다보스에서 열린다라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세계 정상,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거대 기업의 이런 이제 뭐 CEO, 그다음 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한 해를 전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설문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10년 이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러한 설문 조사를 합니다. 금년에 나온 결과예요. 1위부터 지금 10위까지를 보니까 여기 초록색으로 칠한 기후 환경과 관련된 위험이 지금 가장 크다라고 보았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 사회적 위험을 갖다가 지금 두 번째로 보았어요. 이 질문은 2007년도부터 동일한 질문을 갖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가 있는데 지금 2012년에서 2021년까지 그 위험 1위부터 지금 5위까지를 보여주는데, 10년 전에는 보니까 여기 파란색들이 좀 많죠. 10년 전에는 파란색 경제적 위험이 가장 크다라고 전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은 그렇게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10년 만에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해갖고 지금은 바로 이런 이제 기후 환경, 그 다음에 바로 사회적 위험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뀔 수가밖에 없었나?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잘 살아보세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생산 수단을 갖다 굉장히 키워야 되겠죠. 공장 많이 만들고. 정말 대한민국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잘한 나라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만큼 이제 잘 살게 되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생산 수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산의 기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많이 못 잡았어요. 그거는 왜 많이 못 잡았냐? 바로 생산 수단이 시원찮아서, 바로 배가 시원치 않고 그물이 시원찮아 갖고 많이 못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생산 수단을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많이 못 잡았다? 이제는 배가 시원찮고 그물이 시원찮아서가 아니죠. 바다에 그냥 고기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많이 잡을 수가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로 이 생산의 기반이 항상 풍요롭게 지속 가능하냐를 갖다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바로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위험인데,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폭풍우 속에 오늘날 인류가 지금 다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는 다 동일한 배를 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항공모함을 타고 있고 누구는 지금 쪽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기후 위기가 너무 심해져서 저 폭풍우가 너무나도 심해지게 되면 저 항공모함도 쓸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바로 쪽배와 돛담배를 탄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곳을 기후위기가 먼저 공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파키스탄에 뭐 홍수가 나서 나라가 3분의 1이 잠겨버리고 해수면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저지대 국가인 방글라데시에 그 농토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못 쓰게 되고, 무슨 뭐 인도양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이 무슨 뭐 나라가 없어지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연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로 야외 노동자들, 그다음에 뭐 산비탈에다 하천의 저지대에 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곳에서 바로 이러한 피해를 가장 전면에서 얻어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 화석연료, 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 피해는 가장 전면에서 지금 얻어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 나라, 부자는 괜찮을까?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나의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그 공고히 그거를 안전을 확보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건 내 주변이 안전하면 내가 그냥 안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안전에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도까지 기온이 상승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런 이제 식량의 문제 이런 거로다가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약 한 1억 명 정도 발생을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5도가 더 올라서 2도까지 됐다. 그러면 이 난민의 잠재성이
확 늘어나요. 7억 명까지 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억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막 남의 나라 국경을 막 넘나드는 이러한 세상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 뭐 트럼프 정부 시절에 멕시코에다가 장벽을 확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쪽에서 그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넘어오는 걸 막는, 바로 이제 이러한, 바로 그렇게 또 막을 수 있는 것도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잘 사는 나라조차도 항상 이 불안에 떨어야 되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뭐 그 넘어 들어오는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이제 이 사회적 안전이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전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이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러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세대 간의 또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 그림은 지난 이제 1900년에서 2100년까지 이 세로줄 한 줄 한 줄이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평년보다 낮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 19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생전 10년 동안에 한 0.12도씩 기온이 상승을 했었어요.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10년에 0.19도씩 기온이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 기후 위기를 그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생은 1950년에 태어난 사람보다 50% 정도 더 가열이 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0년에 태어난 이 미래 세대는 어떠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 SP1에서 5까지 5가지 이제 미래 시나리오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2030년까지는 어떤 미래를 선택한다 해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자, 그런데 이제 한 40년, 50년대 요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1.5도를 막는 이 SSP1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2050년대 이후부터 기후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2도를 막는 거는 2070년대 이후부터 기후가 안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이런 시나리오를 따라갔다 그러면 2020년대 태어난 친구들은 1950년대 태어난 사람보다 살아생전에 지구 가열이 3배 이상 강력한 이러한 지구 가열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간이 배출한 이 이산화탄소 중에 80%는 1960년 이후에 다 배출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는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해서 뭐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피해는 누가 볼 것이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피해는 더욱더 커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미세먼지가 큰 이슈가 되곤 했었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번 배출이 돼서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이게 다 자연적으로 다 파괴가 됩니다. 가장 오랫동안 공기 중에 남아있는 미세먼지가 한 일주일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면 0이 돼버립니다. 미세먼지는.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는 그냥 우리 세대가 배출하고 우리 세대가 둘러 마시고 우리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냥 우리 세대의 문제로 끝나요. 그런데 온실가스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잖아요. 얘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는 계속 나오는 족족 누적이 된 상태로, 누적되는 그만큼 더 이제 그 기후 위기는 가중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넘겨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혀 속성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이러한 어떤 이 정의롭지 못함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응하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위기 속으로 왜 우리는 들어올 수밖에 없었나? 사회 경제를 갖다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시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너무나 늘려놨고, 그래서 기후가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너무나도 안 좋은 영향이 이제 일어나 위험이 발생을 해버리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위험은 다시
같이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이 사회 경제를 갖다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이렇게 뱅뱅거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스스로 이 사회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국 문명의 붕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바로 이 순환의 구조를 이제 끊어내버려야 이러한 상황이 왔어요. 자,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여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그거를 저감, 완화, 감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기후변화의 결과로다가 뭐 물 문제, 무슨 식량 문제, 감염병, 뭐 도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생겨나고들 있어요. 이미 결과로 일어난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 적응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위험의 원인은 저감을 시켜버려야 되고, 위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빨리 거기에 적응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바로 이제 저감과 적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자연 재난이 아니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러한 제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과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바로 사회적인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바로 이 SDGs라고 하는 거 같이 묶여서만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거를 바로 이제 기후 회복력 개발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온도를 갖다가 1.5도, 2도로 이제 막아내야만 하겠죠. 우리가 1.5도, 2도를 갖다가 넘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절벽에서 똑 떨어지는 거냐?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하고 가장 비슷하냐면,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날의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오늘날 우리 인류는 이 지옥을 향한 그 고속도로에서 지금 가속 페달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정상 속도보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상 속도보다 이제 그 가속을 갖다가 10km씩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시속 120km를 가다가 10km 올려서 130이 되고, 또 10km 올려서 140, 150, 그 10km 올릴 때마다 이 차의 흔들림이라든가 그 위험성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폭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3도가 됐다, 1.4도가 됐다, 1.5도가 됐다, 1.6도가 됐다, 0.1도, 0.1도 이 올라갈 때마다 그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폭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0.1도, 0.1도 그 하나하나에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막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1.5도, 이거는 우리가 시속 한 150km를 밟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도까지 됐다, 이거 시속 200km로 지금 밟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위험은 발생을 합니다. 1.5도, 2도를 막는다 해도. 자, 그런데 그 손실과 피해는 보면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주로 약하고 가난한 거, 바로 불평등하게 지금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도를 막는 거를 성공을 했다 해도 그 사회 자체가 너무나도 가난이 많고 불평등이 너무나도 심한 사회라고 하면, 바로 이 기후의 위험이 바로 2도를 막는 그 수준이라도 저기서도 위험은 발생을 하니까 바로 이 사회적 불안정을 갖다 훨씬 더 크게 만들면서 커다란 위험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 적응을 한다라고 우리가 뭐 3도가 되고 4도가 돼도 적응을 할 수가 있느냐? 적응은 제가 그 위험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바로 2도 이내에서 이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게 적응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칭얼거리는 그 아이를 갖다가 엄마가 그렇게 이제 뭐 돌보고 그럴 때, 이게 뭐 한 30분 뭐 1시간을 엄마가 그걸 달래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애가 막 한 2-3시간 동안 계속 뭐 뻗땡기고 칭얼거리고 이러면 엄마도 그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 견디는 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한계선이 바로 지구 평균 기온 2도라고 하는, 이게 2도를 이제 넘어버린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이게 이제 그 뭐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그러면 뭐 여기저기 뭐 부서지고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다시 빨리 회복을 이제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걸 회복을 시킬 때 우리가 이제 공적 자금을 이제 투입을 해갖고 그걸 회복을 이제 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거를 회복 복원을 해냈는데, 이 공적 자금을 뭔가 우리의 미래에 좀 가치 있는 데다 돈을 써야 되는데 맨날 부서진 거 복원하는데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너무나도 이제 이게 부서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면 복원하는 것도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그 상태보다도 이게 복원이 완벽하게 되지를 않아요. 결국 이때부터는 문명이 이제 쪼그라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문명의 붕괴 수준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를 이제 넘기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 결국 부서져서 회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 3도 가까이까지 되면 이때는 보편적인 손실과 피해, 여기에서는 바로 뭐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이런 거 상관없이 다 피해를 보는 바로 문명의 붕괴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기온을 낮추고 보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야지만 위험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회복 가능한 이런 이제 미래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매년 이 기후 회복력과 관련된 이러한 정책들을 매년 이렇게 쌓아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후 회복력이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이제 이렇게 쭉 쌓아 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러한 미래로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 회복력 개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반대되는 것들만 이제 우리가 정책을 해 나가면 결국 우리는 이제 파국적 미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2030년이에요. 2030년까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기후 회복력 개발과는 상관이 없는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것만 선택을 해갖고 2030년에 도달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시는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 이 마지막 이 그림을 제시를 하면서 결론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 10년 안에 바로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회복을 하지를 못하게 되게 되면 그 이후에 바로 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의 정책의 이런 결정이 그 10년 이후 수천 년의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IPCC 6차 보고서에서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바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1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담대한 전환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지구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유한하다라고 했어요. 우주에서 들어오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햇빛 하나밖에 없어요. 저 햇빛을 갖고 광합성을 해서 이 생태계가 풍요롭고 이 풍요로운 생태계에 의존을 해갖고 바로 80억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지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햇빛은 에너지죠.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얘가 나가지를 않는다. 그럼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햇빛으로 들어온 에너지는 반드시 우주로 다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바로 우리 사람들이 화석연료로 태운 나온 그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열을 지금 못 나가게 지금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5개가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나가지를 못해요. 하루로 따지면 약 42만 개 원자폭탄이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를 못합니다. 온실가스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지금 42만 개 원폭이 터진 에너지가 지금 쌓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지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냐? 우리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해요. 자, 지구는 이 물질적으로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물질과 에너지가 항상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만든 세상은 이게 순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원과 이 에너지는 끊임없이 지금
고갈을 시키고 있고 온실가스 오염먼지 쓰레기는 지금 계속 쌓아두고 있잖아요. 지구는 이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이 돼야 되는 곳인데 우리는 이게 한쪽은 계속 고갈시키고 한쪽은 계속 쌓아둔다. 지구는 이러한 불균형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이러한 불균형이 있으면 반드시 붕괴가 일어난다.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바로 이러한 붕괴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바로 오늘날 지구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경쟁에 시달렸고 사회를 나와서도 엄청난 경쟁에 시달리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내가 이기지를 못하면 나는 불행해진다. 이러한 불안감이 우리를 갖다 더욱더 치열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냐? 이것도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회 효율 시스템을 높이다가 보니까 이러한 무지막지한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 모두가 여기 지금 찡겨 들어가서 헉헉거리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갖다가 지금 무너뜨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금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거, 자원은 순환돼야 되고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이러한 어떤 지구 환경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건 내 동료의 머리 위에 올라타려고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돌보고 아끼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바로 이러한 담대한 전환만이 바로 우리를 지속 가능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미 그런데 이미 아직 정책적으로 이미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도넛 모델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구의 그런 물질적 이 유한성이다라고 하는, 이건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여기를 넘어서게 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이 생존의 이 기반이 지금 무너지는 것이고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사회적 기반에 이게 무너지게 되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사회가 너무나도 불안해지죠. 그래서 이 도넛 안에서만이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고 바로 이제 풍요로운 이러한 세상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도넛 모델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아직 정부 단위까지는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 서유럽의 이러한 도시들은 바로 이 모델을 통해서 도시를 재구성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이제 뭐 도시라든가 이러한 어떤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면 항상 뭔가 시멘트를 갖다 보여야 된다 이러한 생각인데 이제는 이 지구의 물질적 이 유한성을 넘지 않느냐, 이 사회적 기반은 무너지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 이미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도시가 암스테르담입니다. 구글 같은데 뭐 암스테르담하고 뭐 도넛 모델을 치게 되면 이들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10년 이내에 이제 이 지구 위기를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 10년 안에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가 있을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명이 등장을 했고 또한 그게 어떤 그 위기 속에서 다 그렇게 또 무너졌죠. 그런데 위기 속에서 무너진 것만이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위기를 극복을 했던 것도 또한 인간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위기 속에서 그 전환을, 저런 담대한 전환을 굉장히 빨리 했던 거를 바로 이제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으로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아니죠. 이미 전쟁이 한참 터진 다음에서야 이제 나중에 참전 선언을 합니다. 참전 선언을 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그 포드 자동차에서 승용차가 생산이 되었고 그걸 영업 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참전 선언을 했는데 이제 승용차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전쟁용 차량이 이제 쏟아진 이제 나와야 되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산업을 갖다 전시 산업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전시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대한 중화학공업만 전시 산업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산업까지도 다 전시 산업으로 싹 다 바꿔요. 란제리 회사요, 위장막 만드는 회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기 필터 만들었던 회사 화생방 필터로 만드는 회사로 다 바뀌고요. 다 공장들이 정말 사소한 것조차 싸그리 다 바꾸는데 미국이 그 전시 산업 바꾸는데 10년 20년 걸렸냐? 아닙니다.
1, 2년 만에 미국은 완전히 전시산업으로 싹 다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1940년 전에 여성이 중화학공업에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쇠를 깎는다?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이러한 사회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전쟁이 빵 터지니까 중화학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선을 다 나가고 그 자리를 바로 여성 노동자들이 다 들어가서 바로 쇠를 깎고 대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위기를 위기로 인식을 하고 그 공동체가 이걸 함께 극복을 하겠다라는 이 의지만 있으면 저렇게 빠른 시간 안에 산업 싹 1, 2년 만에 다 바꿔내고 1940년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회까지도 다 이렇게 바꿔내면서 바로 이러한 위기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 아까 돈 없고 기술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의지와 이게 현재 이러한 장애물들만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되면 이건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를 정말 저러한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처럼 전쟁이다 생각을 하고 전쟁의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달려가면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이건 10년 이내에도 충분히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에 우리가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 우리 개인은 거의 이제 화석연료 쓸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지금 뭔가 인생이 즐거우려고 하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지금 태워야 되는데 야, 이게 너무 깝깝한 세상이 아닐까?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로다가 우리가 한번 그 탄소 중립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암스테르담의 1971년도, 2020년도 같은 지점을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1971년도에 보시는 바처럼 자동차가 꽉 차 있고 미세먼지가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저 도로의 주인은 바로 이 쇳덩어리 자동차고 사람들은 이제 주변으로 밀려나 있죠. 자, 오늘날은 보니까 이 도로의 주인이 바로 인간이고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인 이러한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서유럽에서 지금 현재 그 서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이 도심부에서의 교통 분담률의 거의 절반을 거의 지금 자전거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인류애가 넘쳐나서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갖고 차도 안 타고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까? 실제 코펜하겐시에서 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도심에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합니까? 거기에 설문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뭐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체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디에다 체크를 했냐? 빠르고 편리하니까. 자,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도심은 다 그리고 평지죠. 그래서 저렇게 완벽하게 돼 있으면 1시간이면 우리가 10km 이상을 충분히 갑니다. 천천히 타고 가도요. 그러니까 바로 충분히 우리가 도심에서 자전거를 갖고 출퇴근을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스템이 바로 사람들이 선에서가 아니라 바로 시스템이 그냥 자전거를 타는 게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기후위기 시대에 바로 정치가 돼야 되고 행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계몽 운동으로다가 뭐 온실가스 배출하지 맙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스템이 바로 이렇게 사는 걸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의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번에 이제 IPCC 6차 보고서 이제 거기에 종합 보고서에 그 이제 그 겉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 뭔가 우리한테는 좀 익숙해 보이는 그런 이제 사진이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나라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몇 년 전에 기상청 사진전에 이제 당선이 됐던 사진인데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의 표지로다가 이 사진이 여기 이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 사진은 지금 구례 쪽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례 쪽에서 새벽녘에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꽉 차 있어요. 뭔가 우리의 미래에 뭔가 이렇게 뭔가 그 미지의 이러한 측면들이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도 안 보이는 그렇게 깜깜한 미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불빛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바로 오늘날 기후 위기라고 하는 뭔가 지금 안개가 들어와서 뭔가 우리 앞길이 흐릿하고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갈 길, 바로 저 불빛은 지금 남아있는 이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보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든 게 바로 또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면 이 불이 나게 되면 달리기 시합 때보다도 훨씬 더 빨리 뛸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바로 위기는 우리를 갖다 바로 도약을 하게 하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기후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바로 구성을 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찬스가 바로 우리에게 왔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분 동안 전문적인 용어를 듣느라고 머리에서 쥐가 날 뻔했습니다. 우선 그 흥미롭게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한두 군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7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2030년에 목표치 한 25% 정도 약, 그다음에 2050년도에 탄소를 중립을 시키는 그런 목표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온실가스하고 이 산림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대충 자료만 말씀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농업 임업 분야에서 앞으로 이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 쪽으로 나가려면 10에서 한 30배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 중에 조림이 20%, 색대가 한 40부분인데 그건 투자 비율이 아니라요. 예. 그만큼 이제 거기서 얼마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온실가스하고 산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네, 아까 조림에서 이제 20%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에서 이제 40%, 관리는 이제 농업에서 이제 그 농법의 이제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IPCC 보고서에서는 이 나무가 이제 탄소를 갖다 저장하는 그 능력도 이제 굉장히 중요시. 그건 눈으로 보이죠. 그거보다는 그런데 토양이 탄소를 잡는 능력을 갖다 더욱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토양이 잡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토양 자체가 이 탄소를 갖다 저장을 하게 될 때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탄소가 자연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국내에 지금 알려지기는 조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 IPCC 보고서에서는 철저히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저건 복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폐화가 된 곳을 갖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서 그건 복원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밖에 지금 이제 이미 잘 돼 있는 이 산림은 더욱더 잘 보호를 해서 이 토양 자체가 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늘려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래서 지금 국내는 이 나무를 심는 이 자체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 국제적 기준은 토양이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을 더 키우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성에 사는 발명가 서정수라고 합니다. 네.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저는 대나무를 이용한 어초로 이제 특허를 출원했거든요. 그래서 대나무를 재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인공어초를 지금 시멘트로 하고 있는데 그걸 대나무로 무겁게 해가지고 이제 해양 생태계나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국가적으로 발명가나 이런 R&D 센터에서 그 정부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면 우리 장성도 산림이 많은데 산림으로서 어떤 뭐 인공어초라든가 신기술을 개발해서 혁신 나아갈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뭐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아무튼 보였던 그 IPC 그 보고서 자료에 우리가 농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에서 지금보다도 이제 10배 내지 30배 정도가 더욱더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만큼 앞으로 이 기후 위기를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앞으로 아마 농업과 이러한 산림 이러한 쪽에 그러한 기여도 왜냐하면은 전체 배출할 수 있는 거에 지금 20%는 이쪽에서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가 더욱더 아마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없는 관계로 오늘 기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뜻깊은 강연해 주신 조천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